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업 강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고, 오늘도 수업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최근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복습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 수업 자료를 활용하세요. 수업 자료를. 이 수업 자료가 1월 달부터 대부분 기출 지문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자꾸 반복해 주면 좋죠. 자, 그리고 부동산 두루미가 뭔가 풍족해졌죠. 우리 민법, 중개사법, 공법,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는데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 강의를 다 들으셨다고 이렇게 톡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1월 달 강의부터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수업을 다 들으셨으면 수강후기 이런 거 하나 올려주는 센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자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경제론이라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의외로. 경제론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논점으로 출제가 되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경제론은 수요와 공급 이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탄력성 이론이에요. 즉, 수요와 공급 이론, 그 다음에 탄력성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력성 이론은 쉬워요, 논점이.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은 이게 복잡해요. 뭔가 출제가 되면, 어떤 지문이 딱 나오면 그 지문에 논점을 뭔가 파악이 돼야 이 논점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 논점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31년 동안 제가 시험에 나온 걸 다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세 가지 적어놓고 두 가지라네. 일단 어떤 경제론의 기본 개념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의 증가 감소를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소비의 증가 감소를 구분한다.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또는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물어보는 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어떤 지문에서 이런 걸 찾아내느냐, 이 논점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균형의 변화가 있죠. 균형의 변화, 즉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험 막판 되면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기본 개념은 누구든지 쉽게 파악해요. 수요가 뭡니까? 공급이 뭡니까? 균형이 무엇입니까? 유량, 저량이 뭐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것 기본 개념이니까 이건 금방 찾아요. 기본 개념이구나. 그리고 균형의 변화는 딱 눈에 띄죠. 항상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은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로 뭔가 시작되는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의 변화는 눈에 탁 띄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도 아니고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도 아니라면 다 소비의 증가 감소만 따져주면 우리 시험은 100% 다 맞아요. 소비의 증가 감소. 그런데 이 소비의 증가 감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소비의 증가 감소는요. 자, 소비자의 소비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게 지금 수업에서 제가 PPT 쓰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잘 안 보이죠. 하나는 가격이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고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로 소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과정이니까 수요량이 늘어납니까? 수요량이 감소합니까? 요거 찾는 거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의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수요의 변화. 그리고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 감소. 이렇게 다시 나눠지는 것이죠.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오면 항상 구별 개념인 거죠. 수요량의 변화는 소비량이 변화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하나의 개념이죠. 수요의 변화도 이거 전체가 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소비량의 변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항상 각자들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느냐,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비량이 바뀌었느냐를 구분하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 이외 요인으로 바뀌면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중요치 않으니까, 왜 가격과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비의 변화를 구분합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아주. 자,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느냐, 가격 이외 요인에서 소비가 바뀌느냐가 수요와 공급 모형의 변화의 과정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항상 곡선 내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죠. 곡선 내부의 변화로 나타나고, 가격 이외 요인으로 뭔가 소비가 바뀌면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 모형이.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변하는 과정과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비가 어떻게 변화합니까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론에서는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정리를 해볼게요. 가격에 의해서 뭔가 소비가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가 나오면 출제 포인트가 뭘까요? 수요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표현만 다르지 속뜻은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거 구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이외 요인으로 뭔가 소비가 바뀌면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논점이 뭐예요? 가격 이외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속뜻은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소비가 느냐 주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야.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는 내부의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는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요건 암기를 해 줘야만 되는 사항이죠. 필수 암기 사항이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을 딱 봤더니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1번과 2번은 이게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개념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다 소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가격을 원인으로 소비가 바뀌었느냐,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었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렵지만 이렇게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호빵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비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수요의 변화 과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백화점에 갔더니 가격을 50% 세일해서 내가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소비를 했으니까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냐?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었느냐? 이것만 구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공통적으로 아파트의 소비량이 변화했습니다. 아파트 주택의 소비량이 변화했습니다. 소비량이 변화한 건 똑같은데, 자, 우리 1번은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소비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옳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가 지금 틀린 거예요. 틀린 질문.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주의하셔야 돼. 아니네요.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이쪽이 다 틀려먹은 거죠. 여기가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곡선 내부에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죠. 틀렸어요. 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또 뭐가 바뀌었어요? 수요량이 변화했어요. 즉 소비량이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논점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아하, 수요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군요. 수요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군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 과정은 항상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형태.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 인구가 감소해요. 그러면 소비는 줄어야죠. 소비는. 근데 여기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변하는 거니까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줘야죠. 수요량의 감소가 아니라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해야죠. 요놈이 틀려 먹었어요. 요놈이. 숨어있는 오답이죠. 요놈이 틀려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아파트 수요량이 뭔가 변화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이다. 이렇게 개념을 줬으면 원인이 가격이야죠. 가격. 근데 중요한 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의 가격.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무슨 가격이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야죠. 그러니까 요놈이 틀려먹은 거예요. 요놈이.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아파트의 소비가 바뀔 때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잘 틀리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시장에 간다. 시장에 가면 가격이라고 적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된장 가격, 고추장 가격, 오이 가격, 딸기 가격, 바나나 가격.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가격은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된장 가격과 고추장 가격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었죠. 그게 수요량의 변화고.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6번. 자, 여기는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수요의 변화. 잘 구분하셔야 돼요. 6번과 7번이 우리 시험에 나와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 자,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는 단순히 소비가 변화했다 이런 뜻이고 수요량의 변화는 구별 개념인 거죠. 전체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수요의 변화니까 구별 개념이에요. 얘가. 이렇게. 얘가. 그리고 논점은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이걸 묻는 거겠죠. 그리고 뒤를 봤더니,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 요인은 원인을 뜻하는 거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고쳐줘야 되냐? 요걸 고쳐줘야 돼요. 요걸.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뭔가 소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 요인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 요인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쳐주면 여기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곡선 내부의 이동을 출제자에 따라서는 곡선 상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곡선 내부의 이동, 곡선 상의 이동 똑같은 말이죠. 자, 여기도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돼 있고 수요의 변화 그리고 뭘 묻고 있어요?
수요의 변화의 원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요인.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어야죠.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옳은 지문이 되죠. 이건 옳은 지문이. 그러니까 뭐가 틀린지 상당히 헷갈려요. 지금도 벌써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대표적인 쉬운 주제죠. 쉬운 주제야. 쉬운 주제. 예. 자,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소비량은 즉 가격에 의해서 뭔가 소비가 바뀌는 거니까 수요량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가격과 수요량은 그죠? 반대로 작동합니다. 즉 반비례 관계라는 거고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출제자가 가격이라는 원인을 줬어요. 그러면 소비가 바뀌겠죠. 근데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량이 늡니까 줍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논점이에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량이 늡니까 줍니까?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가격이 오르면 no thank you. 그러니까 소비는 감소한다. 여기가 틀린 거죠. 자,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의 소비가 바뀌어요.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택 수요량은 증가한다. 논점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땡큐 하면서 소비량은 늘어납니다. 이건 옳은 지문이네요. 네, 옳은 지문. 자,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들은 땡큐 그러면서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옳은 지문이네요. 얘도. 자,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의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또 논점이죠.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는 no 땡큐라고 한단 말이에요. no 땡큐. 그러니까 빌라의 공급량은 감소해야죠. 요게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번, 6번을 보십시오. 아주 그냥 아주 가끔씩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자, 한번 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지문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어. 자, 뭐랑 헷갈리는 거냐? 이거랑 헷갈려요.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의 변화잖아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요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요 변화를 요걸 의미하잖아요. 자,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는 항상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뀔 때 쓰는 용어예요. 왜?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도 있고 수요의 감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의 증가 감소가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감소를 수요의 감소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요 뒷문장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노 땡큐 하면서 소비량을 감소한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 가운데를 요걸 딱 빼고 읽어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단 말이야. 자, 6번을 봐요. 6번을. 가격이 상승하면 말이야. 가격은 하락해. 뭔 그지 같은 소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가격에 의해서 소비와 공급이 변화되면 항상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 딱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땡큐 하면서 공급량을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문장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논점이 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문. 야, 그러면 언제 가격은 하락하고 언제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 항상 수요의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해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요의 변화. 근데 정확히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을 때 야,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또 주택의 담보대출금리, 대출금리가 바뀌면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괜히 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아. 어떻게 이건 조금 더 해봐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해봐요. 이건 일단 중요치는 않으니까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할 뿐이고 일단 더 가보자고요. 자, 여기가 기본 개념이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기본 개념. 자, 뭐라고 돼 있냐? 수요와 공급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그럼 암기가 수요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입니다. 수요 공급은. 그리고 수요는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에 계획된 수량입니다. 시험은 사전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사전을 넣은 거예요. 사전에 계획된 수량입니다. 공급도 이미 판 게 아니죠. 앞으로 팔고자 하는 사전에 계획한 수량이고, 그리고 항상 수요라는 건 구매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요라고 하면 항상 구매력이 있는 유효한 수요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수요는 소비자가 실제 구입한 수량을 의미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실제 구입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요는 실제 구입한 수량으로 틀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수량이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사전에 계획된 수량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요는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런데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매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게 구매력이 있는 유효한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효한 수요를. 그게 5번이네요. 자, 이렇게 올려볼까요? 수요는 구매력이 있음을 가정한 유효 수요입니다. 요 놈이 맞았네요. 요 놈이. 예. 자, 그리고 수요량이 나왔어요. 자, 요것도 질문이 많다겠죠?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 건가요?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 했어요. 수요는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 수요는 여기 있네요. 수요는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해요. 경제학에서. 그런데 이 욕구를 수치화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꿔서 수치화한다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으로 바꿔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실무에서는 수요라는 욕구보다는 수치화하기 위해서 양으로 이 욕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욕구고 수요량은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수량. 실무에서는 수요와 수요량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구별하면 돼요. 뒤쪽에 의 변화가 들어가 있는 거. 수요량 의 변화와 수요 의 변화. 요 개념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앞으로 사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자,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이미 판 게 아니죠. 팔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둘 다 옳은 질문이네요. 둘 다 옳은 질문.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의 가격과 거래량을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옳은 질문이고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봐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자, 항상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가 생겨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수요의 변화. 근데 수요의 변화는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의 증가도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소비가 감소하는 수요의 감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출제자는 어떤 가격 위에 사건을 던져주고 이게 소비를 늘리니 소비를 줄이니 이거 구별하라는 거, 이게 또 두 번째 논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의 변화니까 수요의 증가냐 수요의 감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가격이면 수요량이 느니 수요량이 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가격이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죠. 그러면 여기서도 소비가 느냐 주냐를 수요량이 증가하니 수요량이 감소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요 수요의 변화는 항상 요 뒤쪽에 뭐가 있느냐, 뭐가 다시 바뀌느냐, 가격이 바뀌는 거야. 균형 가격이 바뀌고 균형 거래량이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자, 항상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거예요. 가격의 변화로 시작하면 절대 가격의 변화를 묻지 않아요.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니? 이거 뭔 소리야?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는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면 소득 같은 거예요. 소득이 바뀌면 가격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 균형의 변화라는 건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로 결정되니까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따져주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여기는 일단 가격 이외의 요인을 출제자가 줘야 돼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왜? 곡선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곡선 자체 이동은 항상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4번을 보셔야 돼. 4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라는 원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내부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어마무시한 함정이에요. 요거 일단 틀렸어요. 요건 틀렸어. 이건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가격이라는 요소니까. 그리고 나머지 좌측이냐 우측이냐는 땡큐와 노 땡큐로 하면 되겠죠. 자, 소비자의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제라면 땡큐, 소비가 늘죠. 요거 정답이네요. 정답. 건축 원자재 나오면 요 건축이죠. 건축 원자재. 건축은 공급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얘는 공급 요인인 거예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사회적인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수요 감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수요 감소. 자,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면 대체제는 따라서, 보완제는 반대로. 대체는 따라서.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느냐? 요걸 보는 거야. 하락이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소비는 따라서 감소죠. 요렇게만 하자 이랬어요. 아직은 요렇게만 하자. 요렇게만 하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대체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도 감소.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땡큐죠? 요거 소비 증가네요. 요거 소비 증가. 요거 두 개 소비 증가 찾았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상됐습니다. 노 땡큐죠? 노 땡큐니까 수요 감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럼 일단 우측이냐 좌측이냐를 따지기 전에 곡선을 지금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수요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요인을 찾아줘야 돼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라는 요놈은 무조건 삭제해줘야 돼요. 요거 못 찾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증가와 감소를 찾아줘야죠. 자, 6번 볼까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어요. 곡선 자체가 이동. 그러면 수요의 변화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인지를 찾아줘야죠. 가격 이외의 요인.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냐 봤더니 여기 가격이 있네. 가격. 이거는 무조건 삭제해줘야죠. 무조건 삭제해줘야죠. 이거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 거니까.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따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격 이외 요인이고 좌측이니까 소비를 줄이는 원인을 찾아야죠. 인구가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 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노땡큐 수요 감소. 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노땡큐죠. 수요 감소. 이렇게 찾아줘야죠. 자, 그 다음에 균형의 변화요. 균형의 변화는 세 번째 주제죠. 세 번째 주제인데 얘는 논점을 쉽게 찾는다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자고요. 일단 균형의 변화를 알려면 네 가지 규칙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잘 봐요.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의 방향이라고 해요. 변화의 방향. 그런데 항상 가격과 거래량은 방향이 다 여기에 있는 이 방향이랑 일치해요. 한번 볼까요? 증가예요.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늘어나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수요가 감소합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늘어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거래량은 감소하고. 그래서 항상 일치되는 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러니까 거래량을 암기할 필요 없다 했어요. 항상 가격만 비교해 주면 되는데 이 네 가지 규칙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방향이 다 일치해요. 그런데 뭐만 방향이 일치하지 않니? 여기만. 공급으로 인한 가격 변화만 가격이 반대로 작동을 해요. 공급이 늘면 반대로 가격은 하락 이렇게 해주는 거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격은 상승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증가, 상승, 증가, 감소, 하락, 감소, 증가, 감소, 감소인데 요놈만. 그래서 항상 암기할 때 공급 증가 나오면 공증 받으라고 기분 하락. 공급의 감소, 공감을 줬어요. 기분 뭐 이렇게라도 암기하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실제 기출된 것들 묶어놓은 건데,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무조건 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논점이에요. 왜? 균형의 변화가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이렇게 따져주는 거니까요. 무조건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가 있으면 무조건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무조건 균형의 변화. 자, 그럼 보자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동시에가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소비도 바뀌고 공급도 바뀌고. 그럼 숙달된 조교 방법으로 해보죠. 항상 뭐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균형은 가격도 있고 거래량도 있지만 그 중에 뭘 먼저 찾는 게 유리하다고요. 거래량. 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이미 증가. 끝났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쪽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쪽은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한쪽은 늘고 한쪽은 주니까.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균형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일단 항상 거래량을 먼저 보면 그렇죠. 틀린 지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가격 해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이죠. 이건 가격이 하락, 얘는 가격이 상승. 이게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렇죠. 요놈이 틀렸네요. 요놈이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가격은 알 수 없다. 균형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자, 3번도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틀렸어. 가격은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가격은 또 상승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또 틀려 먹었어요. 여기가. 쉽지 않죠? 제가 어렵게 내놨어요. 한번 공부를 좀 요걸 가지고 막 국도 좀 끓여 먹고 이것저것 해보시라고. 자, 4번 해볼까요? 4번, 5번.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한쪽은 감소, 한쪽은 증가하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여기가 틀렸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반드시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감소한다. 자, 그 다음 6번, 7번은 조금 더 쉬운 거죠. 항상 동시에 바뀌면 줄다리기를 하겠어요. 줄다리기.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근데 누가 크다고 돼 있어요? 수요의 증가가 크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누가 이긴 거죠? 수요의 증가라는 줄다리기가 이긴 거죠. 그러면 항상 수요의 증가를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요놈이 틀렸네. 거래량은 증가해야죠.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가 줄다리기에서 이긴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감소를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아이고, 요거 간만에 맞았네요. 이렇게 된다. 자,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탄력성 중에 뭘 내냐냐? 요 탄력성의 정의 문제인데 읽는 거예요. 우리가 분자부터 읽으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눌까? 가격의 변화율로 나눌까? 이렇게 분자부터 읽는 거고, 분모부터 읽으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시작해야죠.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자,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가지를 친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야.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보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게 정의 문제예요. 정의.
그런데 지금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가. 맞았어요? 이건 맞았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정의 문제인데 여기를 보시면 요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그럼 뭐부터 읽는 거예요? 분모부터 읽는 거란 말이에요. 분모. 그런데 여기 수요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분모. 뭐뭐에 대한이 나오면 항상 분모부터 읽는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 비율.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입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즉 뭐뭐에 대한 있으면 항상 분모에 대한이에요. 분모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그럼 우리는 탄력적인 쪽으로 암기했어요. 탄력적인 쪽. 자, 소비가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집니까? 그러면 항상 요놈이 가장 중요하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많다는 건 재화가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재화가 여러 개가 많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소비자는 물건을 사러 가서 재화가 한두 개만 없다면, 재화가 한두 개만 있다면 두 재화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와요. 소비를 하지 않아. 근데 비슷한 재화가 특징이 조금씩 다른 비슷한 재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재화가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재, 특징이 조금씩 다른 비슷한 대체재가 많으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재화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가 분명히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체재가 많을수록 항상 탄력적인 거죠. 즉 탄력적입니다. 근데 대체재가 많다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항상 시장을 보다 세분할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이에요. 요놈이 정답이네요. 이게 요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시장, 이렇게 시장이 있어요. 이게 과일 시장이 하나죠. 그럼 재화도 하나인 거예요. 재화도 하나. 이게 분류 범위가 가장 큰 거예요. 분류 범위가 큰 거. 근데 이렇게 시장을 쪼개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시장을 쪼갠다. 시장을 쪼갠다는 건 대체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다 세분합니다. 그러면 대체재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쪼개면 분류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분류 범위가. 여기가 사과면 사과, 여기는 배, 이렇게 분류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시장에 보다 세분화됩니다. 시장의 분류 범위가 좁게 할수록 이게 시장을 세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가 늘어나요? 이렇게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재화의 개수도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보다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소비량의 변화는 하루의 변화보다는 1년, 장기가 될수록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얘도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항상 용도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보다 탄력적인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근데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용도가 쉽게 바뀝니다. 그러면 시장이 두 개에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가 쉽게 변할수록, 왔다 갔다 할수록, 그렇죠, 대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이거잖아요. 수요의 탄력성은 항상 대체제로 결정이 되는데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탄력적이죠. 근데 언제 대체제는 많아지니? 그러면 시장을 세분할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근데 여기는 어려울수록 했으니까 요놈이
비탄력적인 거죠. 자, 이번에는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공급의 탄력성은 언제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생산에 유리할수록 공급량의 변화는 늘어나죠. 이게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유리한 환경이냐 불리한 환경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측정 기간이 짧습니다. 이거 비탄력이잖아요. 측정 기간이, 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량과 공급량의 변화가 하루냐, 하루, 측정 기간이 하루냐, 1년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요놈은 측정 기간이 짧다.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가 적은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도 적고, 이쪽은 비탄력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건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기간이죠. 그리고 물건을 하나 만들 때 필요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공급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물건을 빨리 만드는 게 유리한 거예요? 물건을 천천히 길게 만들어야 유리한 거예요?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을 때 유리한 거죠. 이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물건 하나를 만드는 것이 길다는 거예요. 시간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물건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생산의 분리죠. 그러니까 비탄력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늘어납니다.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니, 생산비가 늘어나는데 불리죠. 그러니까 얘도 비탄력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기간이라는 게 이 측정기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관찰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소비의 변화, 공급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 관찰하는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즉 하루가 아니냐 1년 동안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변화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놈이 정답이에요. 요놈이 정답, 탄력적인 거죠. 그리고 용도 전환이 어려울수록 용도 전환이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급자에게는 불리죠.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정답은 3번인데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이건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측정 기간이 장기이면 수요든 공급이든 다 탄력이야. 기간이 늘어날수록 소비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늘어나는 거니까.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러면 소비든 공급이든 다 탄력이에요. 얘가. 탄력이에요. 이유는 다르지만 소비는 대체재가 늘어나서 탄력이고 공급은 용도 전환이 쉬우면 생산에 유리해지니까 공급에 유리해지니까 탄력인데 이유는 다르지만 측정 기간이 장기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소비든 공급이든 다 탄력인 거예요. 다 탄력. 자, 그 다음에 정상제와 열등제. 제가 11월 강의에는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논점을 흐르니까. 정상제는 우리 상식의 제하고 열등제는 요 놈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요걸 봐야 돼요. 정상제는 우리 상식의 제하니까 항상 뭘로 찾느냐.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요. 정상적인 제하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런 제화들은 우리 상식의 제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정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하면 내 상식은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소비가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야,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왜 감소하지? 열등한 제화구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줄었잖아요. 아니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야 됩니다. 여기는 원래 증가라고 돼. 어이구, 실수할 뻔했네. 이렇게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열등제는 소득과 반대로 작동하죠. 소득이 늘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왜 이런 열등제가 있는 거예요? 열등제라는 건 정상제에 비해서 뭔가 질이 떨어지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 때 열등제는 소비가 감소한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소득이 늘면 버리는 제한가 있어요. 소득이 늘면 버리는 제한. 그걸 어떤 걸 들었냐? 우리가
커피 믹스죠. 커피 믹스. 저는 여전히 커피 믹스 좋아합니다만 그 봉지 커피, 스틱 커피, 2-3-2, 3-2-3? 예, 설탕 2개, 뭐 설탕 3개, 프림 3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원두 커피를 좋아하지, 그렇죠? 믹스 커피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게 소득이 늘면서 건강 이런 걸 따지면서 포기하는 재화가 있어요. 믹스 커피죠. 왜? 믹스 커피를 사람들은 우리가 스타벅스나 이런 프랜차이즈의 원두 커피보다는 열등한 재화라고 생각한다. 이게 우리가 항상 열등한 재화라고 생각하면 소득이 늘면 우리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면 소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니까. 대표적인 게 믹스 커피죠. 자,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면 소득이 줄었을 때는 또 싸니까 아쉬우니까 또 그걸 찾죠. 그래서 소득의 변화와 반대로 작동하는 게 열등제다.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대체재와 보완제. 대체재와 보완제는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대체 관계에 있는 제한은 항상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자, 보완 관계에 있는 문제는 결합의 문제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죠. 자, 이해 한번 해보죠. 대체 관계에 있는 제한은 여러 개의 비슷한 제한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죠. 이게 항상 우리는 어떤 데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 소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한을 다 사갖고 올 수 없고 비슷한 제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고, 결합은 치킨과 맥주처럼 항상 두 개를 결합해서 먹는 게 보완관계죠. 보완관계는 결합을 해서 먹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관계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대체관계. 그러면 콜라를 선택하느냐 사이다를 선택하느냐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묻는 건 요 뒷문장을 찾아내는 거죠. 대체관계면 선택인데, 자,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사이다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건 항상 마지막이에요.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자고요. 항상 대체관계는 선택의 문제인데 빌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인데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뭐 선택해야 돼요? 아파트 선택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아파트의 소비는 늘어난다. 이래야죠. 선택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보완관계 볼까요? 보완관계는 항상 둘을 결합해 먹는 거죠. 소주와 맥주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건 뒤쪽이에요. 맥주의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자고요. 자, 보완관계는 항상 결합을 해서 먹는데 소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소주의 가격이. 그러면 소주의 소비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이 먹는 맥주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도 줄어야죠. 소주가 줄면 맥주도 줄어야죠. 같이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자, 보완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완주택, 당해주택. 항상 물어보는 건 당해주택이 뭔지 모르겠는데 당해주택의 수요가 느냐 주냐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보완관계는 항상 결합의 문제니까. 자, 보완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주택의 소비는 어떻게 돼요? 소비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늘어야죠. 그러면 항상 같이 결합을 해서 먹는 당해주택도 소비가 늘어야 돼요. 자, 소주와 맥주가 보완관계 항상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소주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소주의 소비는 늘 수밖에 없죠. 그럼 같이 먹는 맥주의 소비도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늘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죠. 보완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주택의 소비는 늘겠죠. 그러면 항상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주택이라고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완주택이니까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늘어야죠. 그래서 요놈은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논점이에요.
콜라 사이다가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이 묻는 거야. 사이다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맥주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위에는 맥주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3번 맥주의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1번 사이다의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항상 소비가 느냐 주냐 이게 논점이었잖아요. 제가 이게 마지막이야. 항상 우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가 느냐 소비가 주냐 이게 논점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뒤에서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거 가격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소비의 증가 감소만 따지는 거 잡아요. 콜라의 가격과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야. 자,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사이다에 뭘 찾는 거야? 여기는 가격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항상 두 번째 논점 소비가 느냐 주냐 무조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다 밑에 사이다의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사이다를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뒤로 가격을 물어봤네. 그럼 어떻게?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해야지. 옳은 지문.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 감소만 결정이 되면 네 가지 규칙으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결정해 주면 돼. 수요의 증가 감소. 이게 경제학에 가장 많은 내용이에요. 자, 소주와 맥주가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 소주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소주의 소비가 줄겠죠. 그럼 같이 먹는 맥주의 수요도 감소하는 거야. 맥주의 소비 감소를 딱 결정해요. 그런데 가격을 물어봤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가지 규칙에 의하면 하락해야 된단 말이야. 네 가지 규칙에 의하면 하락해야 된단 말이야. 하락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락한다. 그래서 무엇을 묻든지 우리는 뭐만 찾아줍니까?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꽤 갔을 거예요. 왜? 이거 쉽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강의했지만 이렇게 길잖아요. 이제 앞으로 요걸 몇 달 지금 딱 한 번 듣는다 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게 기출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 것들 묶어놓은 거니까 이걸 4월 달까지 또는 6월 달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해결 능력을 올리는 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다예요. 수요와 공급 이론은 탄력성에서 별거 없잖아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자, 일단 다음에 뵙겠습니다.